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총 1억 6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이루어진 일부 성관계도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윤중천 씨를 모르지는 않는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성범죄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고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윤중천 씨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조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양심에 따라서였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의료원 의료진들이 술에 취해 실려온 60대 남성을 한겨울에 병원 밖으로 내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 병원에서 노숙인 진료 차트를 상습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7명이 숨졌습니다. 매몰된 2명에 대해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스 폭발을 포함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간 부장해왔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어제 영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제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성범죄 관련 수사도 이어갈 예정인데요. 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된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아침엔 첫 소식으로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도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억 6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별장 등에서 가진 일부 성관계도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어제 영장심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중천 씨를 모르지는 않는다며 입장을 조금 바꿨지만 뇌물 등의 주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왔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면서 윤중천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며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평화를 내세우면서 병역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진정한 양심으로 보기 어렵다며 병역 거부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적인 신념과는 관련 없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 오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어제 오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2017년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평화의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심은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어서 양심적인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후진적인 군 문화를 병역 거부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며 피고인이 문제로 삼는 부분은 가변적이거나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 한다며 이는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행적을 비춰볼 때 폭력에 반대한다는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진심 어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어제 이 지사의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정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지사가 받고 있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 모두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 씨를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랐고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는 겁니다. 이 지사가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개발 업적을 부풀려 홍보물에 적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려 한 의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TV 토론회에 나와 누명을 썼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많은 의혹들을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등 1년 사이 여러 의혹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당원권을 내려놓았던 이 지사의 앞으로 행보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재명 지사는 큰 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지사 측은 비록 1심이지만 이번 판결로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계기로 쏟아진 수많은 의혹들이 어제 판결로 대부분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 부인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 이른바 해경군 김씨 논란은 지난해 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폭 연루설 역시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이 지사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사가 이제 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당이 도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무죄 판결을 반겼습니다. 한국당은 이 지사가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라며 사법당국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지난 1월 한겨울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잠든 60대 남성이 병원에 실려왔는데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 밖 공원으로 내보내졌고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인천광역시 의료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의료진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런 술 취한 사람이나 노숙인 등이 오면 이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진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60대 최 모 씨가 오후 5시쯤 인천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최 씨를 인천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응급 환자가 아니라며 경비원을 시켜 최 씨를 병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최 씨는 결국 다음 날 아침 인근 공원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료진은 최 씨가 집에 가겠다고 해 밖으로 안내해 준 것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엔 경비원들이 최 씨를 휠체어에 태워 공원으로 옮기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최 씨 스스로 공원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또 최 씨의 진료 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노숙자가 이송될 경우 상습적으로 진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무연고 환자, 노숙인 등 많은 환자들이 직원들에 의해 병원 밖으로 내몰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물리기로 했던 미국 정부가 그 결정을 6개월 미루기로 하면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 우리 자동차 업계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관세 결정 연기에 관한 공식 발표가 나올 텐데요. 우리나라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정부가 수입차에 25% 관세를 매기는 결정을 미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과 한창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최대 180일 연기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 통신 등은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안을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2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투자를 막는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석 달간 검토를 거쳐 어느 나라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도 전선을 넓히기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부분에서 양보한 만큼 관세 폭탄을 피할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한때 한국은 제외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미국은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연간 80만 대를 수출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어제 오전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 가운데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몰된 2명에 대해 지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원래 공장이었던 곳을 자동차 매장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펑 하는 소리가 나고 건물이 무너졌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건물이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폐허 속에서 노동자들을 구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전 11시쯤 중국 상하이 창寧구에서 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23명이 무너진 건물에 매몰됐으나 21명은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남은 2명을 찾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장 인근 교통도 통제됐습니다. 건물 아래 전시돼 있던 외제차 등 주변 자동차도 심각하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공장이었던 이 건물에선 자동차 매장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현장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무너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당국은 용접 시 사용되는 가스가 폭발한 것이 아닌지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저녁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검찰과 경찰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이 없다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손학규 대표의 퇴진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손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2달 만에 친형 이상득 의원이 어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그동안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대법원에서 1년 3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다시 수감됐습니다.
네, 좀 한숨이 나오는 소식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난해 6.8년에서 7.1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집을 사려면 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6.9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6만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부친에게 받은 수십만 주의 차명 주식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 구형까지 나왔습니다.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의 개인 물품들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가 이명희, 조현아 모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국적기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인사 책임자인 법무부 권모과장이 성추행 사실을 들은 뒤에도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문 전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폭언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승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는 곳이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성북구의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정화조 설치 작업을 하던 25톤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크레인이 인근 주상복합 건물과 충돌하면서 가정집 창문이 깨지는 등 건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큰 인기를 누린 영국 록밴드 퀸이 내년 1월에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첫 단독 공연을 하는데요. 공연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립니다.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가 만년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씨가 발견이 됐습니다. 전북 임실 오지에 있는 묘비 앞쪽 글씨인데요. 독특한 좌우 대칭을 이룬 추사만의 필체가 확인이 됐습니다. 공포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5월에는 아름다운 꽃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남 곡성에서 오늘부터 열흘 동안 세계 장미 축제가 열리는데요. 천사 장미공원에서입니다. 1,004종의 장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 신도들을 수십 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오늘 있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을 하고 검찰 측은 무죄가 나온 횡령 혐의에 대해서 원심이 잘못 판단을 했다는 걸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74년에 불이 꺼졌던 연평도 등대가 45년 만에 오늘 다시 켜집니다. 어선의 바닷길을 안내하기 위해 1960년에 세워졌는데 난파 간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최근 서해오도 어장이 확대되고 야간 조업 시간도 길어지면서 등대의 불이 다시 켜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대부분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상당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비 소식 있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지역에 내리겠고요. 내일은 남부 전 지역과 충청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에 쏟아지겠는데요. 따라서 제주도에 가장 길게 이어지면서 폭우와 강풍까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중서부 지방에서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주와 대구 28도, 광주가 2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이 최고 30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고요. 비로 인해 내일부터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2주 전에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는데 이후 보강 수사에서 피해자인 딸의 몸에서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이 수면제를 산 사람이 친어머니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9살 유모 씨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일 첫 실질 심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단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숨진 피해자에게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이 수면 유도제는 병원 처방이 필요한데 유 씨가 김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전남 순천에서 같은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미 구속된 상태였던 재혼한 남편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부부가 김양을 불러낸 뒤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남편이 목을 졸랐다는 겁니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리는 데 쓰려고 산 그물도 확보했습니다. 계획을 반성을 짜자 이렇게 예상을 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유 씨는 아직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면 유도제 사용한 책 맞나요? 법원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그랬다면서도 아내가 죽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부부가 살던 곳입니다. 유 씨는 그제 오후 5시쯤 이곳에서 부인 김모 씨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유 씨는 아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유 씨는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17년부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회활동가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엔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때린 걸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씨가 구속된 지 닷새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씨를 구속한 법원이 적부심을 통해 풀어준 건데 닷새 만에 석방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검찰은 법원 스스로 판단을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 씨가 풀려났습니다.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하기 위해 열린 법원 심사에서 보증금 3천만 원, 주거지 변경 시 신고 등의 조건을 걸어 석방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지 닷새 만에 다시 김 씨를 풀어주면서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법 집행기관장에 대한 심각한 범죄라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구속 닷새 만에 법원 스스로 판단을 뒤집어 석방 결정을 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소환 조사 일정을 잡아 김 씨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공범과 자금 출처 등의 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기자들 앞에서 100분 동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귀국을 전후에 밝힌 반대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잘못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주장엔 동의하지만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엔 그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안은 검찰이 수사를 해봤으니 경찰도 해보라는 식이라며 오른발에 문제가 있는데 왼발을 수술하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법안이 그 틀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조정안을 보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정도로 된다면 이렇게 문제 제기 안 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를 시작하는 기관이 아무런 통제 없이 마무리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 개시 종결권을 주는 현재의 법안에 대해 다시 우려를 밝힌 겁니다. 다만 검찰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이 직접 하는 수사를 줄여서 조직의 힘을 빼겠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등 잡음이 많았던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는 것은 안 된다. 이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미 별도의 수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마약 분야를 비롯해 조세, 금융, 식품, 의약 분야의 수사를 검찰 조직에서 떼어낼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대기업이 연루된 대형 범죄 수사, 이른바 특수수사에 대해선 입장이 좀 섞였습니다. 문 총장은 일단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지방주요청에 몇 개 정도가 남지 않을까 한다며 큰 틀에선 역시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통제 시스템을 두고 특수수사 기능을 유지하든지 아예 검찰 기능에서 빼든지 그 결정은 국민적 결단 사항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예 폐지하는 건 안 된다는 검찰 내부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무게중심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방향으로 옮기겠다면서도 논란의 단골 소재인 특수수사에 대해선 속 시원한 결론을 밝히지 못한 겁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할 말이 있으면 국회로 와서 얘기하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거셉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휴가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논의를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태도라는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1년 넘게 논의가 이뤄졌다며 검찰총장이 이제 와서 법안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반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대해서도 말로 할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할 문제이고 수사권 조정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한 문 총장 발언을 두고 검찰도 할 말이 있으면 민주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감용 경찰청장 역시 국회에서 여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장이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반기를 든 겁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고 앞서 전해드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정치적 파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 어제 정말 작심한 듯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웃옷을 벗어서 흔드는 모습도 보였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해외 출장 중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대변인실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었죠. 네.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일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심지어는 항명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제도 강력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쩍거리를 벗어서 흔든 모습은 네. 자, 검찰도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았느냐, 경찰만 비판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흔드는 손을 봐야 한다라는 선문답을 한 셈인데요. 문제는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검찰 조직 혹은 개개인의 검사들이 결국 우쩍거리 같이 힘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 된 거거든요. 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무서부리의 검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내려놓고 문무일 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견제와 균형 속에 놓아둘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는 와중에 사실은 손이 힘이 있었고 네. 우리는 한갓 저고리일 뿐이었다라는 지금 비유를 든 거예요. 이것은 별로 본질과는 상관없는 비유이고 일종의 쇼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어제의 문 총장의 입장과는 별로 맞지 않는
검찰의 미래 개혁에 대한 비전은 별로 담기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네. 이 검찰을 흔든 권력에 뭐 사실 상당 부분의 책임을 거죠. 돌리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었다는 처음 시작할 말씀이신 겁니다. 때는 지금 이 상황에 오게 된 검찰이 이러한 이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네.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 옷을 흔드는 행위로서 검찰은 책임이 없고 권력 흔드는 손이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셈이 돼서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게 된다면 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취지는 일리는 있다고 네. 봅니다. 이 앞으로 이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는 경우에 지금 12만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정할 것인가, 본연의 업무에 맞출 것인가 이 부분도 네.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지금 검찰이 고민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독점돼 있잖아요. 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을 분산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문 총장이 경찰의 이 권한을 넘기지 않고 검찰 스스로 어떻게 개혁하겠다라는 것을 더 또렷하게 발표를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 없고 사실은 검찰 스스로는 이렇게 개혁을 할 것입니다라는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개혁해야 한다,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2개월입니다. 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상황인데 경찰이 수사권을 가졌을 상황에서의 우려되는 사안들, 이것은 또 입법부 혹은 행정부가 고민을 해서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문 총장이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사실은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에게는 비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네, 직접 수사는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련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특수통이라고 네. 많이 불렀죠. 이 검찰 내에서도 검사들이 이제 특수부를 이제 거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승진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중요한 수사입니다. 고위층에 대한 수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검찰의 문제점에서 앞으로는 이제 일반 수사를 더 확대하겠다, 특수수사를 줄이겠다. 하지만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 그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이 검사들의 수사권을 수사 내용을 많이 줄이겠다고 했어요. 지금 적체 현상입니다. 경찰은 12만 명으로 많은데 검사는 대한민국에 2천여 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든 수사를 다 검사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수사, 앞으로 특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약 수사라든가 네. 특수수사에서도 전문 분야별 영역을 나누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가야 할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도 어찌 보면은 더 공개되면서 그동안은 이제 밀실 수사, 밀폐 수사가 많았는데 더 공개되면서 인원도 늘리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생각해 보시면 문제는 대법관들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않고 별도의 상설법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문제 사단이 났던 네. 것인데 결국은 그 이유가 진보 판사들이 많이 들어온다. 진보 법관이 늘어난다. 이걸 막아야 한다. 소수 독점의 논리를 유지했던 건데 검찰도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 자체를 깨고 더 개혁을 개방의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어제 네.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저녁에 만나서 네.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심야 비공개 회동이 네.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해외에서 이미 입장을 냈을 때부터 항명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야당에서는 이거 항명이다. 지금 권력 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은 수습책을 내야 되는데요. 수습책이라 함은 문 총장이 자진 사퇴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표를 받을 것인가 사임시킬 것인가 또는 어차피 2달 후에는 신임 총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사안들이 있고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격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랬을 때는 모양새가 아주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좀 소프트랜딩 시키고 싶은 입장이 정부 여당은 강할 텐데 거기에 대한 수습책을 어제 심야 비공개 회동으로 논의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경찰도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밝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찰 조직도 자제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강신명 전 경찰총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아니냐.
그것도 바로 이제 경찰도 반격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비치겠느냐. 말은 굉장히 투명하고 올곧은 말들을 하지만 검찰과 경찰 조직이 그렇게 비칠 것이냐를 스스로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하는데 그 발언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으나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 의지가 강하다고 보고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취임 2주년 생방송 인터뷰에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만 사실은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이 조국 민정수석의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공수처 신설 문제를 조국 민정수석이 완결지어야 한다라는 청와대 내 입장이 강할 것으로 보고요. 조국 민정수석도 당장 여의도 정치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마음도 없지 않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만 지금 더 큰 과업을 이루는 것이 본인의 이 제1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1심 재판에서 친형 강제 입원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여유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그러니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어제 지난밤이 이재명 지사가 가장 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확정 판결까지 나야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2심과 대법원 판결도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유리한 입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확보됐다고 보고요. 다만 어제 이재명 지사가 이 판결을 받고 나오면서 판결 받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정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충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읍소를 했는데 나올 때는 지지자들과 함께 큰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나오면서 도민들과 함께 도정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제 메시지는 또 다시 대권 행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지금 행정도지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권을 바라보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1심밖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 상고까지 가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기간 또 법정 다툼도 예상되는데 말이죠.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음 주말 장외투쟁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영수회담 등 한국당이 내건 선결 조건들이 적지 않아서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다음 주 주말 서울 집회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장외투쟁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서울 장외 집회를 마지막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첫 민생투쟁 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인사차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가 형식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대표님께서 한번 코프 타임을 한번 제안하셔서 이 맥주 잘 사주는 우리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이 원내대표는 이런 제안을 반기면서도 오 원내대표가 한국당에 보다 가까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뼈 있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하셨었는데 저보다 오신환 대표한테 더 많은 밥을 사주실 것 같아요. 다음 주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지만 절충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민주당의 사과와 1대1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아예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그럼 어떡하냐. 그럼 가는 겁니다. 이걸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하거나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이제 내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입니다. 1980년 5월 자신은 광주에 가지 않았다고 전두환 씨는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는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 전 씨가 광주에 왔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광주 도착에 관한 진술뿐 아니라 광주로 가는 것을 직접 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대방동 공군 706 보안부대장의 운전병이던 오원기 씨는 80년 5월 21일 오전 전두환 씨를 용산 헬기장에서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8군 헬기장으로 좀 빨리 가자. 그래서 가니까 헬기는 도착해 있었고 사령관 혼자 타고 수행원 없이 그 전두환 씨 혼자 갔어요. 이날 정오쯤 광주 비행장에 전 씨가 왔다는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의 말과 일치합니다. 전두환 씨가 그 당시 5월 21일 낮, 그러니까 한 점심시간쯤에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습니다. 오원기 씨는 당시 전 씨가 육군이 아닌 공군 헬기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UH-1 기종인데 비빈용 헬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진청색이죠. 네, 공군 헬기. 육군 헬기하고는 색 자체가 완전히 틀리니까. 또 당시 수행원도 없이 비밀리에 와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헬기 조종사, 부조종사, 기관사 정도, 사령관, 운전사, 사령관, 그리고 우리 부대장, 극비리에 갔다고. 5월 21일 오전 8시엔 국방부 헬기장에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 육군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갔습니다. 10시 30분엔 조홍 헌병감이 육군 헬기로 광주에 갔습니다. 오원기 씨의 말이 맞다면 같은 시간에 전 씨가 비밀리에 공군 헬기를 타고 미군 헬기장을 통해 광주로 갔던 겁니다. 당시 706 보안부대장이던 신동만 예비역 준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오원기 씨가 당시 자신의 운전병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광주에 갔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화로 얘기하긴 어렵다고만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전두환 씨가 또 하나 부인하고 있는 게 당시 헬기 사격 관련해서인데요. 그 증거인 전일 빌딩을 저희 취재진이 국과수와 함께 현장 검증을 해봤습니다. 190여 개의 탄흔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일 빌딩은 총탄 자국이 나온 10층을 빼고 전체가 공사 중입니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 안전실장은 내부 기둥의 탄흔을 주목했습니다. 기둥이 측면에 2개의 탄흔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대각선 모양의 탄흔이 2개가 이제 있거든요. 그거는 탄환이 벽의 이 측면을 이렇게 이제 스치면서 만든 탄흔이고, 그 탄흔을 그대로 따라 내려가면은 바닥에 일치되는 탄흔이 또 있어요. 창문 옆 기둥엔 실제로 2개의 탄 자국이 보입니다. 그 각도를 따라 밖을 보면 하늘뿐입니다. 80년 5월에도 지금도 더 높은 건물이나 지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저렇게 위에서 내리꽂힌 각도의 탄흔이 위에서 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 바닥에서 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각도를 따라 내려와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닥엔 이렇게 내리꽂힌 탄흔들이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저렇게 내리꽂힌 각도의 탄흔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예 바닥에 누워서 총을 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과수가 다음으로 주목한 건 천장입니다. 지상에서는 그렇게 쏴서 천장을 맞출 수는 있지만은 천장을 스치는 수평의 탄도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5.18 기록관 수장고의 천장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실제로 스친 탄흔이 여러 개 보입니다. 같은 높이에서 쐈다는 겁니다. 총탄 자국은 많습니다. 지금 10층, 바닥, 그리고 기둥, 그리고 천정까지 모두 다 합쳐갖고 국과수에서 헬기 사격 총탄 흔적으로 일단 추정한 개수가 193개에 이릅니다. 국과수는 총탄 흔적의 전체적인 모양과 크기 등을 근거로 사격 방식과 기종까지 추정했습니다. 거치대 위에 이제 얘가 이렇게 총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축을 해서 총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부채살 모양으로. 근데 그 천장 텍스에 나타나 있는 탄흔이 이렇게 부채살 모양의 탄흔이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그 UH-1 헬기, 그다음에 이제 UH-1 헬기 이제 그 탑승 그 문에 이제 장착된 60 기관총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JTBC 유선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시 군이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신무기를 시험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특수탄을 써서 시민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건데요. 이 소식은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을 장악한 11공수는 YWCA 건물의 시민들을 향했습니다. 계엄군은 과감한 공격으로 3명을 사살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발견된 문건은 더 자세합니다. YWCA 건물 2층의 시민들에게 M203 유탄 발사기로 3발을 쏘고 2층으로 들어가선 스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강한 빛과 소음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스턴 수류탄은 신무기였습니다. 3공수 책임장교의 검찰 진술조서엔 국내에선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임장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기엔 특수탄을 사용해 시민 200명을 순간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에서 새로운 전술 무기를 사용을 하고 효과를 확인했던 그런 전장으로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80년 5월 27일 새벽 4시 전남도청. 공수부대가 포위하듯 전남도청을 둘러싸고 민원실을 맡은 특공중대가 스턴 수류탄을 던졌다는 겁니다. 검시조서엔 시민 대부분이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숨진 것으로 나옵니다. 작전을 마친 뒤 계엄군은 평소 연마한 전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5.18 관련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광주에 오지 말아야 한다는 게 지금 광주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황 대표는 여기서 더 나가서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 국민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민생투쟁 중 국회를 찾은 황교안 대표는 광주 방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마땅히 제1야당의 대표로서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주 시민들에게 말씀을 듣고 또 질타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5.18 망언 의원 징계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가급적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한 걸음 더 나가 황 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또한 분열을 조장해서 제1야당 대표가 오면 등을 돌리고 있으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갈등을 만드는 건 황 대표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말한 길은 참여와 통합의 길이 아니라 분열과 폐륜의 길에 다름 아니다. 박주연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은 황 대표의 계산된 교활한 행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회동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국회 차원의 징계도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름살을 없애준다는 보톡스 시술. 과거에는 수백만 원씩 했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가격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 업체는 어제 보톡스 원조국인 미국의 신제품을 출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종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균주의 출처를 둘러싸고 국내 제약회사들이 진흙탕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오창의 메디톡스 공장입니다. 메디톡스가 보톡스 원료인 보톨리늄균을 미국에서 들여와 국산화에 성공한 건 지난 2006년.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앞세워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메디톡스의 뒤를 잇는 업체는 대웅제약. 미국에서 보톡스를 수입하던 대웅제약은 지난 2014년 토종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를 출시했습니다. 올 2월 업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품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어제 현지에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나보타 핵심 원료인 균주의 출처를 놓고 두 업체가 3년째 소송 중입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자사연구원을 매수해 균주까지 훔쳐갔다고 주장합니다. 대웅제약이 보트륨 균주와 전체 제조 공정을 메디톡스 과거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여 2016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대웅제약은 해당 균주를 국내에서 채취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선진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근거 없는 허위 주장입니다. 두 업체의 소송전은 미국 현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측이 균주와 관련 문건을 훔친 혐의로 대웅제약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겁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대웅제약이 해당 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
메디톡스의 균주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미국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이면엔 보톡스 균주에 대한 부실 관리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균의 배양과 관리를 제약회사들에 전적으로 맡긴 현 관리 체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보톨리뇽균은 1g으로 실험쥐 10억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보톡스는 이를 극소량만 사용해 얼굴 주름이나 턱 근육을 없애줍니다. 탐사플러스 윤정식입니다. 균주의 출처를 둘러싼 이번 논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국 균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해당 균을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산 공정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제조 번호를 마음대로 바꾸고 실험용 원액을 쓰는 등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메디톡스는 국내 최초로 토종 보톡스로 불린 메디톡신의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2006년 메디톡신의 생산 현황을 담은 자료입니다. 2006년 6월까지 18차례 모두 4만 7천여 개의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폐기한 제품이 1만 6천여 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모두 효과가 충분치 않아 폐기한 겁니다. 불량품이 반복 생산되면 원인을 밝힐 때까지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19번째부터 4차례 생산된 제품들의 비고란엔 기존 폐기 제품들의 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불량으로 폐기된 제품 번호들을 정상 제품 번호와 바꾼 겁니다. 메디톡스가 제조 번호를 바꾼 정황은 당시 직원의 메모와 업무 일지, 임원들 간 주고받은 이메일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인에는 메디톡스의 정현우 대표 이름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작성된 또 다른 생산 내역서입니다. 원액 배치란에 SBTA라는 표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S는 스터디, 즉 실험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실험용 원액을 사용해 만든 제품 일부는 국내외에 팔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받기 전에 원액을 사용한 흔적도 있습니다. 2013년 작성된 생산 내역서입니다. 원액 배치란에 괄호를 치고 또 다른 원액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바뀐 원액은 당시 식약처 허가를 받기도 이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용된 약품이 어느 제조사고 그러면 거기 제조 1년 번호가 다 나와서 추적이 가능해요. 1년 번호를 바꾸면 그거는 지금 계란도 그 번호 붙여서 하는 바닥에 그러면 안 되죠. 메디톡스 측은 제조 번호와 원액을 바꾼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실험용 원액을 만든 적은 있지만 제품에 사용한 적은 없다며 경쟁사들의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산 과정상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지만 제보의 신뢰성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탐사플러스 서준석입니다. 의약품의 생산 공정을 감시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주체는 식약처. 메디톡스가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는 식약청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메디톡스가 직접 쓴 주주 명부를 확인했는데 당시 식약청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재영 기자입니다. 메디톡스의 주주 명부입니다. 주주 이름과 개인정보 그리고 지분율이 표시돼 있습니다. 개인 중 3번째로 지분이 많은 인물은 하모 씨. 주석을 보니 제3대 식약청장을 지낸 양규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취재진을 만난 하 씨는 양규환 전 청장의 조카라면서 당시 주식을 살 돈도 없었고 메디톡스라는 회사도 처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청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스승인 양 전 청장은 보톡스 원료인 보톨리눔균을 국내에 최초로 가져온 인물입니다. 정 대표는 이를 토대로 보톡스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취득했던 2000년 7월, 양 전 청장은 식약청 산하 국립독성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엔 제3대 식약청장에 오릅니다. 양 전 청장이 재임하던 2002년 2월, 메디톡스는 토종 보톡스 제품의 조건부 제조를 식약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엔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 씨 이름으로 매입된 주식 일부는 이듬해 취득가의 3배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양 전 청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 연관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걸 다 답할 이유가 없죠. 그죠? 주주 명부에는 당시 식약청 산하였던 독성연구원 길모 원장의 이름도 있습니다. 근무할 때는 일체 주식은 안 했어요. 식약처는 당시 업무 관련 주식을 샀다면 공무원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위법성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사플러스 김재현입니다.
5월 중순이 좀 지난 시기인데 벌써 한낮 기온이 곳곳에서 3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면 한여름은 어쩌려나 싶은데요. 그런데 너무 빨리 찾아온 이 더운 날씨에다가 미세먼지까지 심해서 답답하게 마스크까지 써야 합니다. 초여름까지는 더위, 미세먼지 함께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자동관측기에 어제 오후 최고 31.7도가 찍혔습니다. 동대구역 앞 횡단보도엔 안개비를 뿌려주는 장치가 일찌감치 설치됐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다음 주부터 폭염 대책을 본격 실시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시설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곳곳이 뜨거운 5월을 보냈습니다. 경기와 충남, 전북, 광주와 경북에 걸쳐 전국 20곳의 자동관측기에서 32도 넘는 낮 최고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서쪽 지역은 더운 데다 탁한 공기까지 겹쳤습니다. 남풍이 불러온 더운 공기에 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이 되면 지표면이 빠르게 식으며 아래쪽 공기가 위로 올라갈 힘을 잃습니다. 이런 대기 역전 현상에 공기가 갇혀 아침 무렵에 오염물질이 쌓이는 겁니다. 이 때문에 먼지 농도는 오전에 정점을 찍은 뒤 시간이 흐르며 차차 낮아졌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어제 오전 세제곱미터당 최고 95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며 매우 나쁨 수준이었는데 오후 4시엔 9마이크로그램, 좋은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평균 농도는 썩 나쁘지 않은 착시 현상도 일어납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 때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자칫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여름까지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초등학생 축구교실 승합차가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서 8살 아이 2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일어난 사고로 파악이 됐는데요. 아이들이 타는 차량은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한다고 해서 법도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차량에는 아이들을 보호할 동승자도 없었고 안전벨트를 잘 맸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선 당시 3살이었던 김세림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이른바 세림이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어린이가 탄 통학 차량에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탄 보호자가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먼저 내린 뒤 위험한 상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 중일 땐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사고를 낸 축구클럽 승합차엔 동승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구조대에 따르면 아이들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클럽이 지자체에 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면서 바뀐 도로교통법을 비켜나간 겁니다.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타는 승합차 안전 실태에 대해 다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있는 곳인데 보행자가 걸을 인도는 없고 그래서 차도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동행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로 취재를 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경주의 황리단길로 불리는 거리입니다. 맛집과 카페가 늘어서면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진 거리인데요. 그런데 입구에서 이 가게 하나만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인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보시면요. 건너편에 있던 인도마저 끝이 나버립니다. 이곳부터 700m에 달하는 구간에는 이 왕복 2차로만 있고 보행로는 없지만 이 거리 곳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까지 있습니다. 걸을 곳이 없다 보니 차와 뒤엉키기 일쑤입니다. 차도 한가운데서 인증샷을 찍기도 합니다. 사람을 피하려는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타는 자전거와 스쿠터도 아슬한 동행을 이어갑니다. 인도가 없어서 많이 위험하고 친구랑 얘기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택시가 빵거려서 많이 놀랐습니다. 중심 거리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봤습니다. 이 거리가 워낙 좁다 보니 혼자 걷기에도 굉장히 아슬아슬한데요. 이 차라도 이렇게 정차가 돼 있으면 차도로 돌아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 곳곳에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어서 마음 놓고 걷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으니까 이렇게 놀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한 방향으로 가도 이제 뒤에서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빨리 가는 차들도 간혹 있거든요. 황리단길은 젊은 층의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에만 9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발길이 늘어나는 만큼 위험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보행로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지난 2월 중단됐습니다.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하면 사람이 더 적어지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장사가 되나 안 되는데. 경기 화성시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앞입니다. 정문 바로 앞에 인도 대신 왕복 2차로만 나 있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지 못하고 일렬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차가 양쪽 이렇게 오니까 안 닿게 좀 맨날 끝으로 가는데 그럼 그쪽에 나무들이 있어서 부딪히면서 걷고. 학교 측은 학생들이 위험하다며 경기도에 민원을 넣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보행로 설치 예산이 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서 23년도까지는 불가하다. 스쿨버스로 해서 중간에 좀 임시 정류장에서 내리게끔 급하면 이제 뭐 한 4명 정도 이제 모여서 이제 택시 불러서 타고 나가거나. 손자 손을 꼭 잡은 할머니가 학교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학교 앞까지 가야 보도가 나타납니다. 애기들을 위해서 좀 길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 1학년서부터 이게 얘기가 있던 건데 지금 5학년이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아주 힘들어요. 차도로 유모차를 끌고 가는 행인 바로 옆에 양방향 차량이 오갑니다. 도로 양옆에 상가가 늘어서 있지만 정작 보도는 없습니다. 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요. 이 바닥에도 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길 양 옆으로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그리고 태권도 체육관까지 있기 때문인데요. 이쪽에는 이렇게 횡단보도까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 길 양쪽 어느 쪽으로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없어 보입니다. 밑에 학원 거기서는 사고가 난 적도 있었어요. 애들은 뛰어다니잖아요. 걷지를 않아요. 항상 이렇게 뒤로 돌아보게 돼. 차가 오나 안 오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은 이렇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숨졌습니다.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고 보행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임시 보행로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은 소수 대국의 특권을 허용하는 불공정한 국제기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북한 외무성의 공식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밝힌 입장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고 해서 이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일이 버젓이 유엔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 외무성은 이 제재는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며 맞받아나가 진뭉개버릴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세력이 다른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한 사례로 시리아와 베네수엘라를 언급했는데요.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진운동에 대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지한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앞서 소개해드린 이 북한의 유엔 관련 주장과는 결이 다른 소식인데요.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옛 태평양 핵실험장에서 방사능 유출 우려를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들은 남태평양을 순방 중인 구테르스 총장이 피지를 방문해 그 핵실험 폐기물이 보관된 에네웨타크 환초의 콘크리트 돔 구조물을 일종의 관에 비유했다고 전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긴 데다 또 열대성 폭풍 등으로 파손 우려도 있어서 그곳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들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중미 니카라과 태평양 지역에서 지진이 났네요.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미 니카라과에서 현지 시간 16일 오전에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이 니카라과 서남서쪽 해상에서 났다고 밝혔는데요. 진원의 깊이는 71km로 측정됐습니다. 니카라과에서는 이 천장에 달린 조명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영상이 전해졌고 또 인근 국가인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네, 끝으로 연중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5월 중순에 이례적으로 겨울 폭풍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16일 알래스카만에서 시작된 겨울 폭풍이 남하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트 협곡 등 산간 지역의 2피트, 약 61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린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뭇 대조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어제만큼 더워 중서부 미세먼지 그리고 낮 제주 빈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서 중서부 대부분 지역에서 특히 오전 중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제주에는 낮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점차 확대돼 내일은 남부 전 지역과 충청도에도 내리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모기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려다가 모기 때문에 화가 나서 2번이나 씻은 분부터 불만 켜면 사라지는 모기, 제발 잡는 법 좀 알려달라는 분도 있었고요. 제 피는 맛이 없습니다. 모기님들 참고해주세요 라며 타협을 시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기와의 전쟁, 이제 시작인 걸까요?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도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억 6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별장 등에서 가진 일부 성관계도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어제 영장심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중천 씨를 모르지는 않는다며 입장을 조금 바꿨지만 뇌물 등의 주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왔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면서 윤중천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성범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구속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변호사께서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일단 관건은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소명이 되었느냐 이제 그 부분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도주나 이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이거 명백히 인증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3자 뇌물수수가 일반적인 뇌물수수와 좀 약간 행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제 공소시효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영장이 이제 발부될 가능성이 컸다 이렇게 보고요. 단지 이번에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이제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이 됐다고 이렇게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대부분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을 하셨던 제3자 뇌물죄 2008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윤중천 씨가 이모 씨라는 여인에게 명품 판매점 보증금 1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지 않도록 중간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그러면은 영장 전담 판사는 제3자 뇌물죄로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영장이 발부됐을 거라고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3자 뇌물수수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범죄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일반적인 제3자 뇌물수수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서 제3자에게 돈이랄지 이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약간 그런 일반적인 제3자 뇌물죄와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지목된
이모 씨에 대한 윤주청 씨의 어떤 보증과 관련된 고소나 민사를 전혀 걸지 않는 걸로 해서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확정적으로 재산세 이익을 준 거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도 법정에서 이제 법리적 다툼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와 관련돼 있어요. 네. 이 금액이 1억이 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이냐 15년이냐에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3자 뇌물죄 이것이 인정이 되게 되면 1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행 특가법에 의해서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김학의 전 차관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 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뭐 구속의 갈림길 또는 뭐 향후 재판에 있어서 선고 결과에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이 부분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만 해도 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 씨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뭐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제 영장심사에서는 모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것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까지 언론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동영상을 보면 윤주청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거의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영장심사 때도 뭐 알고 있다가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뭐 모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동영상 관련된 부분을 보면 거의 뭐 김학의 전 차관이 명확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하고 있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본인의 어떤 증거인멸 염려랄지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태국으로 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긴급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 금지되는 네.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는 인정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만 영장이 적시가 된 상태였었고 또 다른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영장 발부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일단 신병은 확보됐으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을 하겠군요. 일단 검찰은 이제 우회적인 전략을 취한 걸로 네. 보여요. 일단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단 접대는 거의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이것이 성범죄와 관련된 거냐, 특히 이제 특수강간이나 이제 강간치상과 관련된 죄가 인정이 돼야만이 또 공소시효 문제도 굉장히 연장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신병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향후에 있어서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보입니다. 그리고 영장범죄 사실에 보면 성접대 받은 걸 뇌물로 검찰은 보고 범죄 사실이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성매매가 되면 성접대가 되면 이건 성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일부 특히 처음에 성접대가 시작될 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성범죄랄지 강간치사나 특수강간 같은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와는 좀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향후에 있어서는 아마 그 부분에 집중할 것이고 또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중천 씨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는데 검찰로서는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윤중천 씨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비리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보안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모관계랄지 공동적인 것이 인정이 되면 아마 뭐 영장을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보완이 되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뭐 한 4천여만 원 정도를 받은 혐의, 이것도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별건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주장은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중요한 범죄 사실은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또 관련돼서 이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 씨, 특히 윤준천 씨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최 씨와 관련된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뭐 주장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최 씨와 관련된 부분은 그 사건을 조사하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격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사장이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를 겨냥한 겁니다. 삼성의 다양한 회사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TF의 수장인 정현호 사장 등 고위 임원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TF 소속 백모 상무 등이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란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대표이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연관성을 숨기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정현호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핵심 측근인 정 사장에 대한 소환은 이 부회장을 조사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스포츠카가 다른 차와 부딪힌 뒤 가로수로 돌진해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는데요. SUV 차량과 부딪힌 뒤 튕겨져 가로수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운전자인 2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10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요. 경찰은 과속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터 카운티에선 농경지에서 벼 종자를 뿌리던 경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두 비행기는 처참하게 부서졌는데요. 이 사고로 각각의 비행기를 몰던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어쩌다 경비행기 2대가 비행 중에 충돌하게 된 건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중국 여성이 30분 넘게 소동을 피웠는데요.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황당한 소동, 태국 방콕을 출발해 상하이로 가려던 중국 여객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인 여성이 쇼핑 중인 딸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비행기의 문을 닫지 못하게 탑승교 구간에 떡하니 버티고 앉은 건데요. 다른 승객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30분이 넘도록 출발이 지연돼 160여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벌어진 모녀의 추태가 부끄럽고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토끼 모양의 풍선 인형 같은 이 조형물, 미국의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가 스테인리스 철강으로 만든 토끼라는 작품인데요. 현지 시간 1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약 1,08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현재 생존해 있는 작가의 작품으로는 가장 비싼 건데요. 낙찰자는 스티븐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의 부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시드니 인근 바다에서 수백 마리의 소코 가오리떼가 이동하는 진풍경이 포착됐습니다. 마치 노란 방석이 푸른 바다에 유유히 떠내려가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소코 가오리는 항상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수백 마리의 가오리가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이 경이롭다는 반응입니다.
금요일 아침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들은 어렵게 구조가 돼도 또 하나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어미 없이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홀로 배워야 하는 건데요. 보호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처음으로 세상에 나선 그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마도 그 돌보는 어미가 조난을 당하거나 해서 더 이상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거친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죠. 첨단 분야의 기술 패권 다툼도 치열합니다. 세계 통신장비 시장 1위인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를 미국이 내놓자 중국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과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해외 장비를 미국 기업이 쓰지 못하도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기업이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는 것을 막는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통령의 서명 직후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31%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로써 5G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패권 다툼이 본격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5G 분야에서 미국이 우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올해 초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의 딸인 멍한저우 부회장을 이란 제재 위반으로 캐나다에서 체포한 바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 금지는 법률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5조 원이 인천 송도 바이오 의약품 부문에 투입이 될 예정이고 충북 오창의 케미컬 의약품 사업에 5조 원,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약 11만 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셀트리온 측은 추산했습니다. 팅 500m 세계 신기록이 10개월 동안 깨지고 또 깨졌습니다. 이상화 본인이 세운 신기록을 본인 스스로 4번이나 갈아치운 건데요. 세계 최강 빙속 여자가 되기까지 23년을 얼음 위에서 산 이상화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이젠 알람을 끄고 편히 자고 싶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인터뷰장을 들어설 땐 씩씩했던 이상화가 이불 떼기 무섭게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스케이트 선수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좀처럼 웃지도 울지도 않던 냉혹한 승부사. 빙속 여제도 마지막이란 말 앞에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운동, 9시부터 12시, 그다음에 3시, 6시, 8시, 9시 이렇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패턴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어요. 나이 30, 잘 준비한다면 3년 뒤 베이징 올림픽까지 얼음을 지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은퇴는 뜻밖입니다. 두꺼운 허벅지, 이를 받쳐준 탄탄한 무릎, 이상화의 질주를 이끌어낸 것들이지만 꿋꿋하게 버텨주던 무릎이 문제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2번이나 따내고 36초 36, 5년 넘게 깨지지 않는 세계 신기록을 만들어준 왼쪽 무릎은
코너를 돌 때마다 시속 50km를 넘나드는 속력을 견디면서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붙잡아줬습니다. 레이스 내내 가장 낮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껏 힘을 줬던 무릎은 이제 닳고해져서 물까지 차며 달릴 힘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선 아픈 무릎을 숨기고 끝끝내 달려 아름다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선수였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7살에 처음 신은 스케이트를 23년 만에 벗은 이상화는 이젠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잠을 편히 자보고 싶어요. 지금도 알람을 끄고 편히 자보고 싶네요. 정말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자유계약 선수 FA 협상 과정에서 다른 구단과 사전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농구 국가대표 센터 김종규가 증거 불충분으로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한국 프로농구 KBL은 어제 다른 구단과의 사전 접촉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사전 접촉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 소속 구단인 LG로부터 보수 총액 12억 원을 제시받은 김종규의 영입을 원하는 구단은 오는 20일 정오까지 영입 의향서를 KBL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동안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고 그만큼 일교차도 상당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비 소식 있는데요.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지역에 내리겠고요. 내일은 충청 이남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또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에 쏟아지겠는데요. 따라서 제주도에 가장 길게 이어지겠고 폭우에 강풍까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주와 대구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이 최고 30도로 우리나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고요. 비로 인해 내일부터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총 1억 6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윤중천 씨를 모르지는 않는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군대 조직에 들어갈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과거 폭행 전력을 지적하며 특정 폭력에만 반대하는 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한겨울에 술에 취해 구급차에 실려온 60대 남성을 병원 밖으로 내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응급 환자가 아니라며 이 남성을 병원 밖으로 내보냈고 결국 다음 날 인근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도들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에 대해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씨 측은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